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나라를 이끌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약 2개월 앞으로,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는 5개월 정도가 남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대선은 도대체 찍을 후보가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역시 아직은 유권자들의 관심 밖입니다. 그래서 올해 첫 시사톡톡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무엇을 거르고 무엇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하는지 논의해 보는데 전체 방송 시간을 할애할까 합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이승엽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 선거는 한창 진행 중입니다. 두 분 모시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우문이겠지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선 과정을 보시면 참 할 말이 많으신지 아니면 참 할 말이 없으신지 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승엽 선생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할 말은 많이 있지만 네. 창피해서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우리가 이제 그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공동체가 과거에 전부 다 지금 함몰되어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후보와 정당이 질 필요가 있다. 네. 예, 거기까지 지금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두 분 오늘 모신 두 분 패널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시죠. 부동산 정책이나 네. 취업 관련된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볼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나 취업 관련이 예. 경제 부분이네요. 경제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아서 경제 부분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좀 가장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 일자리 잘 해주고 많이 해주고 또 하여튼 경제를 잘 살리는 대통령이 되면 좋겠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좀 코로나 이후에 자영업자분들 힘드신 상황 이런 또 타겟책 그리고 또 말 안 할 수 없는 게 제일 큰 게 또 부동산 문제 이런 집값 문제 이런 거에 대한 뭐 나중에 결과가 잘 됐든 못 됐든 그거보다도 앞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본인들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주는 후보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이나 그런 쪽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그런 정책들을 얼마나 신경 써서 내는지를 뭔가 저는 이때까지 선거를 보면 다 약속을 좀 안 지키는 것 같거든요. 그 약속을 좀 공약 같은 걸 지켰으면 좋겠고 공약도 보면 다 말도 안 되는 게 좀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진짜 현실적으로 서민들이 뭘 원하는지 좀 분석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 시민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약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많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말도 안 되는 공약이 아직까지 공약이 많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측면에서 말도 안 되는 건지도 한번 짚어보고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대선을 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장 교수님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한 측면에서는 지금 얘기 들은 것을 보면 이런 하자가 있어도 그래도 대통령은 이런 자질만 있으면 뽑아야 되지 않냐고 하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하면 또 다른 한쪽 측면에서는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자질 혹은 이런 특성, 이런 과거, 이런 행태들이 있다면 이것은 대통령이 되기에는 자질 부족이다. 이것은 걸러야 한다. 그래서 네거티브하게 접근을 한다 그러면 이런 자질 가진 사람은 조금 이런 자질만은 대통령이 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특성이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난 대선을 복기를 해보면 네. 2007년도 대통령 선거를 보면 이제 그때 정동영, 이명박 후보가 맞붙었죠. 네. 그래서 선거 양상을 보면 정동영 후보가 상당히 개혁적이고 가치 개입적인 이런 정책들을 내놨어요. 반면에 이제 이명박 후보는 도덕성에
조금 하자가 있지만 우리나라를 먹고 살게 해주겠다라고 네. 하는 공약이었고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이명박 후보가 민주화 이후에 야당 후보이면서 정권 교체에 성공하면서 540만 표 차로 이겼습니다. 네, 가장 큰 표죠. 예,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유권자들이 어떠한 잣대로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조차도 유권자들의 선택일 수가 있겠구나라고 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요.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도덕성을 1차적인 잣대로 보든 아니 역량을 1차적으로 잣대를 보든 일단 그 사회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최소 기준은 충족을 시켜줘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대선이 진행되는 걸 보면 이 최소 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는 네. 게 큰 문제가 되겠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라고 하는 게 과거를 성찰하는 면도 있지만 앞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이런 성격도 있는데 이 후자의 작업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네. 하는 이제 안타까움을 낳습니다. 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 장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가 네. 나왔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가치와 역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특성을 대통령이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도 우리가 이제 대통령론과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여우형 인간과 사자형 인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기존의 대통령들의 유형을 이제 요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보면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좀 문제가 많았던 거는 여우형 그 유형이 네. 대통령이 됐을 때고 저는 이게 그 대부분은 사자형이 유형이 대통령이었는데 네. 유일하게 여우형에 속하는 유형이 대통령이 된 게 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여우형 그 유형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즉흥적이고 임기응변. 네. 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책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유형이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걸러져야 될 유형은 바로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저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제기한 정책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쭉 관철시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자질이 필요한데 네. 그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지금 정권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실패는 부동산 정책의 어떤 특정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부동산 정책의 내용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굉장히 즉흥적으로 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의 안정성이 실리지 못하면 그 정책이 실패해도 굉장히 크게 실패하고 성공하더라도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음번 대선에서는 최소한 여우형이라고 하는 유형에 속하는 대통령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의 혼란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정권의 가장 큰 문제도 저는 정책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정책이 왔다 갔다 했다라고 네. 하는 데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는 조금 안정적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의 일관성이란 것은 정책을 집행할 만한 내용적인 측면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몰라서 그런 거고요. 또 한 명은 내용은 잘 알고 있으나 임기응변에 따라서 본인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네. 그때 왜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바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우형 스타일 본인의 필요에 따라 바꾸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포퓰리즘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이제 딜레마가 뭐냐면 그러면 나머지가 다 사자형이냐 사자형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 파레토가 엘리트라고 하는 거를 전제하고 나름대로 무언가 그 영역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리더로서의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춘 상태에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기본적인 걸 갖추고 다만 이제 행동하는 유형 자체가 어떤 방식이냐를 얘기를 하는 건데 다른 후보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용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자질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저 후보를 뽑아야 되느냐? 근데 그것도 조금 왜냐하면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없다라는 다른 쪽에 대해서는 그 한쪽에서는 내용이 지금 당장 구비되어 있지 않아도 아웃소싱 해가지고 내용을 가진 사람을 갖다 쓰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갖다 쓰는 것도 기본적인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근데 능력이 제가 되는- 보기에는 네. 지금 현재로 주위에서 또는 그러니까 정책을 얘기하는 요 수준을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갖다 쓰는 것조차도 안 되는 게 아니냐. 회의적이다. 예.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이면 정책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엄명을 하고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설계도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뭐 아니면 과도하게 비용이 들어간다거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이것들은 좀 인정하고 사과하고 성찰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보통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이제 그래서 정책이 한 번 약속했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경쟁하는 체제에서 더 좋은 정책이 있다면 그것들로 보완을 하거나 대체제를 삼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 선거를 통해서 내가 이겼으니까 이 정책은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고집이 오히려 공동체를 멍들게 하는 이러한 단면이 너무나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네. 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후보를 뽑기 위해서는 어떤 지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지 의견을 한번 두 분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교수님 뭐 어디에 그나마 이 부분을 계속 주의하면서 지켜봐야지 조금 더 나은 후보를 고를 수 있다. 어떤 부분일까요? 어쨌든 간에 뭐 그 정치적인 상황에서 사실은 정책과 비전을 주도해 가야 되는 집단인 정당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렇긴 하지만 저 모양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훨씬 더 이 정책 중심으로 이 선거를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선에서든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개별적인 정책을 제시하느냐. 지금 이제 이렇게 나중에 공약집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게 정리가 돼서 나오긴 하겠지만 네. 지금 이제 개별적인 정책들만 던져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책들 속에서 어쨌든 유권자들은 어떤 정당이 어떤 국가의 비전을 지금 제시를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느냐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방향이 정말로 저게 맞는 방향이냐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기존의 한국 사회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거잖아요. 잘하고 있는 거는 내버려 둬도 잘하는 겁니다. 네. 문제가 없는 거. 그럼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를 저 사람이 정말로 잘 파악하고 있느냐. 그래서 실질적인 사회 문제와 이 공약이라고 하는 게 연관되어 있느냐. 문제는 없는데 뭔가 그럴듯한 거를 공약으로 던져 놓으면 네. 보기는 좋지만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내버려둬도 잘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정말로 저 사람이 사회 문제라고 하는 한국 사회 문제라고 하는 걸 제대로 인식하고 그거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뭔가를 고민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볼 필요가 있고 네. 세 번째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으로 그게 제시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을 좀 면밀하게 유권자들이라도 정치인들을 대신해서 좀 따져보고 네. 그거를 가지고 좀 선거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거가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떤 사회적 압력을 유권자들이 좀 행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 교수님 어떤 지점을 집중적으로 봐야 할까요? 그 앞으로 새해에는 좀 더 그래도 미래를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자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선거를 통해서 승리하는 집권 세력이 우리 2010년도에 국가 예산이 400조 원 시대였어요. 지금 650조 원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규모의 국가 예산을 이 공동체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설계도를 우선적으로 잘 짜는 공약 그리고 이 공약을 추진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네. 올바르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 말씀 주셨지만 이 교수님 아까 청사진과 그 구체적인 솔루션을 주는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공약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초반이라서 그 공약집이라는 형태로 나오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뭐 후보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내놓는 공약 1, 2, 5 뭐 이렇게 나오는 정도인데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신다면 지금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정말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고민 속에서 나온 공약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뜬구름 그리는 뭐 막연한 아름다운 유토피아의 청사진이라고 보십니까? 한 분은 어느 분이시죠? 그 한 분. 그냥 이게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생각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기 주위에 자기 진영에서 좋다고 생각되는 모든 공약을 다 쏟아내고 있는 게 아닐까. 현실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진다. 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우리가
이 노동 존중과 관련해서 최저임금 얘기를 했잖아요. 네. 최저임금도 결국 공약 실패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문제도 그렇죠. 네. 그다음에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문제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몇 개의 핵심 정책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초기에 그 정책에 대해서 박수치고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실천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네.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 그것도 이제 그 기본소득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기본소득을 얘기를 해요. 네. 뭐 청년 기본소득, 주거 기본소득, 그다음에 뭐 5만 가지 기본소득을 다 이름 붙여서 내놓고 있는데 사실 기본소득이 뭔지를 알고 하는 얘기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조건적인 보편적 기본소득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층별로 따로 나누어지는 순간이면 기본적으로 무조건적인 성격이 사라지는 거기 네.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형태로 모든 거를 다 포장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동이사제 또 하겠다고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문재인 정부 공약이 들어있던 겁니다. 근데 거의 하지도 못했어요. 누가 했느냐? 박원순이 서울시에서 하고 일부 지자체가 그냥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못하고 굉장히 이렇게 많은 일부 집단들이 지지하는 정책들을 모두 다 백화점식으로 가져다가 그거를 자기가 하겠다고 얘기하는 네. 건데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재명 후보가 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정책이 뭐냐?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다른 한 후보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 몇 가지 얘기하는 공약 자체도 저 사람이 우리 사회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하는 얘기일까?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주 52시간 상한제에 대해서 굉장히 뭐 자기는 더 일을 하고 싶은데도 못하게 하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회가 기존의 발전이라고 하는 이름하에서 가져왔던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고 그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단계적으로 최소한 완화해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입니다. 근데 주 52시간 상한은 법정 근로시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최대 근로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대통령의 후보가 국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겠다는 대통령 후보가 법정 근로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대 근로시간을 가지고 그것도 모자라다고 얘기하는 거는 한국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자기 욕심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잠깐 네. 들게 만든다라는 또 다른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예,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어느 쪽을 이렇게 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어떻게 보면 그 두 진영이 가지고 있는 혹은 두 후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하고 시청자분들께 어떤 점을 주로 봐야 되는지 뭐 알려드리기 위한 거니까요. 예. 그렇게 그 과도하게 부담을- 반드시 양쪽을 비판해야 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담도 있지만 네.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양당 구조가 기본적으로 기득권 구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뭐 제야 진보와 보수라고 이제 서로 스스로 얘기를 하지만 진보 아닌 진보와 보수 아닌 보수가 기득권 양당 체제를 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국 사회를 이제 주도해 온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3세력이라고 하는 게 선거 때마다 등장을 했었고 네. 상당히 나름대로 투표수에서는 별로 이렇게 뭐 큰 의미가 없었지만 이게 선거의 과정에서는 제3세력이 굉장히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를 해왔어요. 네. 근데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뭐냐? 대한세력, 제3세력이 의제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전혀 갖지 못하고 네. 있다. 그래서 뭐 안철수 후보도 있고 심상정 후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긴 한데 이 후보들이 거의 묻혀져 있습니다. 장 교수님,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교수님 말씀에서도 역대급 비호감의 평가를 느낄 수 있는데요. 장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공약의 방향성 이런 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상당한 비호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잘 들여다 보면 좀 보이는 측면들이 있긴 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후보나 정당들 간의 공약의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정치의 특성이거든요. 이미 서구에서도 캐치 올 전략이라고 해서 내가 이길 만한 소재는 내 것이든 남의 것이든 다 가져다 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런 특성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런 현상의 이제 그 하나의 단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후보들 공약을 보면서 이제 그래도 이 공동체가 지향해야 되는 가치를 제시해 주는 측면들도 조금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가 원전을 다시 가동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탈원전을 바꾸는 네, 거죠. 네. 이제 그래 원전을 산업으로 일으키고 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 정부 해서 탄소 중립
왜 상당한 목표치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걸 활용을 하는 거죠. 원전이라고 하는 이제 에너지가 또 그러니까 환경의 측면에서 고무적인 면들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니까 또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면 감원전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탈원전은 하지 않대. 과거에 문재인 후보나 민주당은 반드시 탈원전을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념지향적보다는 이제 실용주의적.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이렇게 보면 실용주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감원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조어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제가 주택 공약을 한번 봤는데 양 후보 다 지금 일단 공급에 문제가 있다. 부동산 문제가. 그래서 250만 호를 지어서 공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민주화 이후의 선거에서 그러니까 1987년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좀 그래도 좀 그 우리가 볼만한 그런 공약들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노태우 후보가 100만 호 공약을 네.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택의 문제가 개인들끼리 알아서 소유하고 거래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공급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걸 아주 명확하게 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두 분 다 똑같이 250만 호를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일종의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공공성을 상당히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시장에 맡기겠다 하지만 시장이 이 공급을 저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어째 같은 내용인데 다른 이념적 가치들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네. 부동산 문제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렇게 세금을 통한 규제주의를 지키고 있고요. 네. 하고 윤석열 후보는 세금 문제를 확실하게 낮추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도 이제 이념이나 가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정책들이 조금씩 발현되고는 있구나. 네. 그래서 이게 유권자들한테는 판단의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겠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서구 유럽 같은 경우도 이념 정당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념별로 정당들이 이제 딱 조직화되고 자기의 이념을 정책으로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80년대, 90년대 특히 90년대 이후에 이제 토니 블레어나 이 슈레더 같은 사람들이 이제 국민정당이라고 하는 중도라고 하는 개념을 들고 나오면서부터는 보수와 진보의 정책적 차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포장에 있어서는 보수와 진보적인 냄새들이 많이 나요. 근데 그 정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부동산 정책 말씀하셨는데 이 양 두 후보의 정책은 그러니까 공공주도냐 민간주도냐의 차이일 뿐이지 공공주도라고 해서 그럼 민간을 배제하는 거냐 그건 아닌 거죠. 민간주도라고 해서 그러면은 민간이 다 알아서 하는 거냐 시장에 맡기는 거냐 그것도 아닌 겁니다. 왜? 정책적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줄여주고 민간업자가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겠다. 결국 정책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내용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유권자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차이는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유권자들이 정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책의 포장을 가지고는 판단할 수 있는데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정당성의 문제로 이게 자꾸 선거판이 갈리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서로 좋아 보이는 정책은 약간 포장만 달리 해가지고 내놓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따져보니까 비슷한데 그럼 누굴 뽑아야 돼? 그럼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선호와 감정의 선거가 되는 거죠. 네. 여기에 이제 진영 논리라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정책을 좋은 정책을 올바른 정책을 하느냐라고 하는 건 사실은 판가름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누구 편이냐 누구가 좋냐라는 가치와 감정의 정치로 되고 이거를 그래서 활용하는- 이 토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토론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 알고 보면 다 똑같은 얘기인데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저도 일단에 신문방송학과를 학생을 가르치는 그 교수로서 책임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언론이 어느 순간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한 검증을 포기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증을 하지 않으면 이 공약이 얼마나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사실은 체크하기가 힘든 것들이 꽤나 많아요. 예를 들면 일자리 문제 오늘 우리 시간이 충분하면 그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만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일자리 공약을 100만 개, 200만 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최저임금부터 했고 금액도 막 얘기를 하는데 이미 우리 국가 경제가 WTO 체제에 편입이 된 이상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가가 나서서 뭐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고 하겠다고 하면 실제로 만들면 국가가 개입을 해서 WTO에 제소당하는 일도 생길 텐데 그런 것도 잠깐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일들인데 언론에서 전혀 이거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공약이다라는 문제 제기조차 안 하고 나중에 소개만 하다가 이쪽하고 비슷하게 되면 둘 다 똑같네. 그래서 나중에 이 교수님 말씀하시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미지 선거로 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선거와 관련된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론 주도층들에서 어느 후보에 대한 인상주의적인 비평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좀 현실감 있는 설명이나 이런 비평들이 더 증가돼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제 느낌입니다만 많은 이전에 비해서 공약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내용들은 어느 순간부터 시민단체에 넘어가 버렸고 그것에 책임이 있는 어떤 학자층이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검증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 교수님 보시기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거라고 하는 게 이긴 쪽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이런 게임의 구조잖아요. 하기 때문에 평가하는 집단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거의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이런 시절에는 다양한 평가에 대한 시도들 이것들이 가능했던 반면에 오히려 그때는 전문성이 떨어졌죠. 근데 지금은 어떤 문제인가 하면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연출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니까 평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은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식견도 넓어지고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은 강해졌으나 신뢰도는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고요. 그리고 이 평가를 어느 집단이 맡았느냐에 따라서 또한 시시비비가 엄청나게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학계에 있기는 하지만 또 학계에 많은 분들도 이것도 가치관의 차이인데 어느 쪽에 또 도움을 줄 수도 또 있는 법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가 과도하게 정치화되어 가고 있는 이 구조를 깨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이제 딜레마 속에 양산이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시민단체, NGO나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노동조합 내지는 학계라고 하는 분들이 지식인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권력과의 거리를 두고 견제 역할을 굉장히 훌륭하게 말씀하신 정책의 내용, 전문적인 것들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 이제 시민사회단체 다 줄 서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죠. 네. 단체가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단체의 주요 멤버들이 지금 특정한 정당에 줄을 대가지고 그쪽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교수나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네.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바깥에서 그러니까 기존 정당에 있는 분들이 이 영역을 자기의 밑에 이미 들어와 있다, 포섭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뭐가 한마디 하면 제 다음번에 불러다가 뭐 시키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고 또 그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들어가서 뭔가 한 자리 맡고 알겠습니다. 바깥에서 그런 것들을 견제하고 어떤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제3세력이 한국 사회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잉 정치화된 사회에서 정당이 오히려 수준이 낮아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지금 오늘 정말 시간이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주제를 다루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선거, 지방선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얘기도 조금 나눠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를 약속하고 대선에 관한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있죠. 6월 1일 시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 기초, 광역의회 의원, 교육감까지 뽑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이 대선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방선거 얘기를 잠깐 두 분 모시고 나누기 전에 우리 지역민들이 지방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잠깐 살펴보고 본격적인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시죠. 흔히 하는 말로 개가 나와가지고 말뚝만 꼽아도 된다는 그런 또 시중에 떠도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지자체 단체장 거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지방선거는 잘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자기 시를 좀 이끌 사람을 뽑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큰 도시 있지만 작은 도시 안에서 본인들이 그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께서 이 도시 안에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막연히 그냥 나는 어떻게 하겠다 보다 그 일을 하려고 해도 본인들이 알아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아시는 분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구가 더 많이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크죠. 그런 경제력이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제 시장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에 따라서 또 대구가 어느 정도 또 인지도도 더 높아지고, 워낙 대구가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 좀 더 좋은 이미지로 발전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제일 크죠. 그 친근한 분이면은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그 자체가 좀 멀게만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그 지방 쪽에서는 좀 더 저랑 좀 더 친근한 느낌이 날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 좀 친근한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민들 말씀 들어봤습니다만 그중 한 분이 하신 말씀은 굉장히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요. 대구의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미지가 안 좋을까요? 이런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교과서적인 질문부터 먼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방선거 후보들,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검증받고 출마하겠다는 분들은 대선 후보와는 다른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장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시죠. 예, 교과서적인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요. 일단 지역을 잘 알아야죠. 네. 예, 지역을 잘 아는 게 원래 지방선거의 취지가 동네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네 문제를 그럼 잘 아는 만큼 어떤 식으로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우리 사회에서는 강한 대통령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권력 게임이 지금 되고 있죠. 네. 그래서 또 불가피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의 정치인이나 유력 인사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통로가 국회의원 선거 혹은 대선 이 정도였는데 이제 지방선거라고 하는 게 상당한 채널이 되어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권력 경쟁이 더 심화되고 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다 큰 권력을 지기 위한 지나가는 통로 정도로 지역선거를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평배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현실이기도 하고 그렇게 돼서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을 교과서적이 아니라 실제로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 데에는 교과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지역의 선출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하산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교수님, 이 낙하산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주로 낙하산인데 생뚱맞은 낙하산은 안 내려오고요. 주로 이 지역에서 잠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지역민, 지역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지역을 잘 안다는 말 미명하에 다시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이 점은 지역선거에 치명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중앙 정치에 대한 통로로 활용하는 게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적극적으로 장려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뭐냐면 그러니까 지역 정치가 하나의 과정으로서 작동해야 된다. 지역 네. 정치에서 그러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구체성이 필요한 생활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지역 자치와 주민 참여라고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정책 역량을 키우고 그걸 바탕으로 중앙 정치에서 훨씬 더 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단계로 설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과정이 생략되고 위에서 이제 낙하산식으로 떨어져 가지고 중앙 정치만을 바라보는 지역 정치가 돼버리는 문제가 낙하산 정치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질문은 우리 장 교수님께도 같이 공유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 낙하산이라든지 지역 출신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아주 저변에 깔려 있는 아주 디테일한 이해가 없이 자세한 이해 없이 어쨌든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낙하산으로 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데 이 지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가 선거를 정작 해 보면 상대적으로 낙하산의 당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 심리 중에 또 이런
이런 면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한결같이 이 지역에서 헌신을 해왔다라고 하는 헌신성을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이제 유권자 심리 중에 누가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발전을 더 많이 시키고 그리고 상당히 중앙 집권적인 전통이 강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서울에 가서 중앙에 가서 어떻게 우리 이익을 도모하느냐라고 하는 또 실리적인 계산이 있단 말이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우리가 이제 고용을 할 때 보면 지역 인재 선발 트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출신들끼리 경쟁하는 하나의 트랙인데요. 자, 이 경우 보면 우리 지역에서 대학까지 전부 다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 트랙 안에 들어가서 경쟁을 합니다. 반면에 고등학교까지 나온 다음에 대학을 서울에서 다녔다가 여기 옵니다. 이 트랙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되면 역차별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지역에서의 일관된 헌신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마저도 하나의 시장이라면 물론 이제 이 지역을 떠나서 중앙 생활만 하다가 오는 경우는 좀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예외이지만 어느 정도 중앙 정치라든지 이 경험들을 좀 불가피하게 인정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도지사까지는 또 그런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지만 구청장, 군수 이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구분이 되어야죠. 네. 광역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도 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조그마한 정부의 측면이 있지만 기초 같은 경우는 정말로 풀뿌리 같은 경우 그 두 개는 어떤 그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기준점들을 오히려 유권자들이 실리적으로 실용적으로 생각을 해서 기초자치단체 위원들을 중앙정치의 관점으로 자꾸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그러면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그러면 그런 중앙 권력을 활용해서 뭘 할 수 있느냐? 광역은 그게 가능한데 기초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거를 기대하는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그런 거는 조금 배제하고 후보들을 판단하고 평가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다른 말로 바꾸면 기초의원, 기초지자체와 관련된 선거에 있어서의 후보자의 검증 요건은 철저하게 후보자의 자질 위주로 그리고 후보자가 어떤 활동을 해왔냐를 염두에 두고 뽑을 필요가 있다는 참 이 지점도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기초 얘기는 했습니다만 후보자들의 자질 그다음에 활동 내역을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정말 얼마 없지 않습니까?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 혹시 이승엽 교수님 평소에 생각하실 때 이런 지점에 대해서 좀 더 홍보라든지 채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미 정보는 충분히 많이 있다. 그리고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가장 훌륭한 정보는 모든 분들에게 배달되는 선거 홍보물 공보를 보시면 된다. 거기에 후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다 들어있고 또 그 후보의 활동 내역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디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향적 정보들을 제공하고 어떤 게 편향적인지를 유권자들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객관화된 선거 공보물을 대부분 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봉투도 뜯지 않고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를 좀 꼼꼼하게 뜯어가지고 요것만이라도 충분하게 숙지하시면 이미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여기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으면 오늘 재밌는 말씀을 훨씬 더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 제한이 있어서 두 분께 이 말씀은 꼭 하시고 싶었는데 미처 못했던 말씀 하실 수 있는 1분을 드리겠습니다. 장 교수님 먼저 주시죠. 예, 저는 그래도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야 하지 않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50% 투표율의 대통령 또는 60% 투표율의 대통령을 선출을 했을 때 아마도 더 어려운 과정에 놓여 있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어찌 보면 유권자의 책무감이 어느 때보다도 강한 선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도 좀 소명 의식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승엽 교수님. 저는 이제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지금 급격한 사회 변화를 우리가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환기에는
이 리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리더의 역할은 결국은 국민들을 통합적으로 하나의 비전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너무 디테일하고 아주 세부적인 정책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얘기들을 누가 더 많이 하는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방선거는 대구라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나왔지만 저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서 지역 토호 세력들이 지금은 여전히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좀 전부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라도 대구 지역 정치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확보될 수 있는 지방선거가 되어야 대구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지금보다 활력이 있는 다이너믹한 도시로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좀 유권자들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장우영 대구 카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이승엽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님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눴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많은 국민이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투표는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유권자는 남은 기간 후보자들의 면면을 꼼꼼하게 살피고 후보자들은 진정성 있는 공약과 비전으로 국민의 선택과 판단 근거를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